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OC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그 네이밍의 기법하고 지난 시간에 헤드라인을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바디카피 작성법에 관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카피 작성법이겠죠. 트렌드, 카피의 개념, 카피 역할, 카피 구성 요소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카피 워크숍이라 그래가지고 카피 작성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열한 그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네이밍 기법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밍의 법칙입니다. 뭐든지 이게 그 광고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적인 발상이고 자유인의 크리에이티브 작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생산, 카피라이팅 작성의 그 효율성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광고는 비즈니스 라이팅이기 때문에, 카피는 비즈니스 라이팅이기 때문에 브랜드와의 관련성, 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 속에서 어떻게 독창성을 내느냐, 이런 그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법칙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도자의 법칙이죠. 최초의 브랜드는 같은 카테고리 라인에서 대명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항상 1등 브랜드, 1위 브랜드, 인식상에서 첫째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네이밍이 좋다. 그런 말씀이죠. 뭐 가거리 같은 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후발자의 법칙이죠. 선도자와의 차별성을 통해서 시장에 주목받고자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포괄성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패밀리 브랜드가 있다면은 해당 제품 카테고리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명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 제품에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라 카테고리 안에 내서 제품들과의 연관성, 어울릴 수 있는 조화로운 그런 네이밍이 되면 좋겠다. 포괄성의 법칙. 그 다음에 확장성의 법칙이라 그래서 좋은 브랜드는 좀 더 시장이 세워되고 타겟이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를 확장시키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이 좋겠죠. 확장성.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염두에 두고 네이밍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의 법칙.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부정적 연상의 금지입니다. 부정적 연상이 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기아라고 하는 것은 남미에 가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미에서는 기아라는 브랜드를 잘 안 쓰려고 한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게 아닐 경우에는 해외적인 사례에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제적 보편성의 법칙이죠. 발음, 그죠?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을 잘 이해해서 나오는 그런 네이밍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밍 기법입니다. 단어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겠고, 칼로리 바라스는 더할 수도 있는 거죠. 토마토 저축은행처럼 이렇게 전혀 다른 것들을 합쳐서 고유 브랜드하고 업종하고 연관시켜서 합친다는 거. 그 다음에 빼기 법칙이죠. 빼기 법칙. 카카오톡을 카톡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수능이라 이야기하듯이. 최초의 그 신세대들은 주로 이제 이런 축약어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밍의 법칙은 빼기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하는 거죠. 결합. 페더럴 익스프레스를 페덱스 하는 거죠. 아멕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광고회사 이름 중에서 이노션이 있는데, 이노션은 혁신이라고 하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거 하고 오션, 대항이라는 거하고 합쳐서 대항해서 혁신을 한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광고회사가 있죠. 그러면 생략하기, 브라이트 라이트를 브라이트라고 한다든지, 의인화법, 파파 존스. 의인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밍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카피라이팅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스토리텔링 할 때 굉장히 자주 쓰고 효과적으로 효과성이 높은 그런 그 기법이기 때문에 의인화 기법이라는 것은 네이밍뿐만 아니고 좀 확장해서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의미, 올리버 영이라든지 연음 법칙. 우리나라의 한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띄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첫머리 글자 여행을 해서 만들어서 브랜드 네이밍 하는 거. IBM의 대표적인 사례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 IBM입니다. 그런 어떤 다양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추후로 같이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하고 그 TV 시행 같은 데서 볼 때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휴테크, 그죠? 휴먼 공학과 테크놀로지. 그래서 휴먼 플러스 테크놀로지에서 휴테크, 그죠? 네이밍에서 굉장히 그 적당한 브랜드 연상이 잘 되는, 그 다음에 제품의 속성과 연관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독창성이 있는, 기본적으로 네이밍의 기법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오뚜기의 짜슐랭이 있더군요. 짜장면 플러스 미슐랭. 아주 이것도 굉장히 짜장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서 미슐랭이라고 하는 음식의 평가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거하고 연관시켜서 고급스럽고 글로벌한 그런 짜장면이다 해서 아주 네이밍이 아주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급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컬러 전략도 잘 쓰고 있군요. 하여튼 네이밍 기법상으로 볼 때 좋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긱경제라고 해서 탤런트, 프리랜서들이 많이 있죠. 그런 탤런트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탤런트 뱅크. 이것도 아주 쉬우면서도 원래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한테 잘 연결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프리랜서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나의 탤런트가 있다. 당신의 탤런트를 다 모아두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외부 고객이 있죠. 클라이언트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그런 인재들의 저장소다. 그래서 탤런트 뱅크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네이밍이 비교적 무난하고 좋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보여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편집삽입니다. 우리가 편집삽이라고, 에디팅이죠. 편집삽이라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그 광고주가 다르더라도 여러 가지 브랜드를 모아서 한꺼번에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매장이죠. 그런 매장인데 우리는 그래도 단순히 편집해서 만드는 샵이 아니고 펜에 오리엔테되어 있는 그런 샵이라고 해서 고객 지향의 네이밍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아주 최신 신세대 감각에 맞는 그런 좋은 네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스포크. 요즘 이제 최적화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고객 지향, 취향 저격, 맞춤형. 이 말 씁니다.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브랜드 네임을 한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비스포크. 그죠? 그래서 트렌디하면서도 고객에 맞춘 그런 네이밍이다. 그래서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탑10 CM도 보니까 내일의 생각, 내일의 옷, tomorrow. 그 다음 옷, 의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의라고 하는 것을 더블 미닝을 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피도 꽤 재밌네요. 내일의 생각, 편안하다, 멋스럽다가 다른 말일까? 프라이스와 프라이드는 언제나 비례할까? 누구에게도 지구에게도 건강한 옷이 하루의 기분까지 낼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좋은 옷이 된다. 그래서 굿에어 탑10. 그래서 내일의 생각에 대해서 잔잔하게 소구하는 카피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 네이밍까지 완결된 그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크리에이티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밍 컨셉트의 체크포인트입니다. 우리 항상 지난 시간에도 컨셉트에 대해 강조를 많이 했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밍 자체 내에도 컨셉트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콘셉트라고 하는 것은 고객 지향이고 고객의 니즈, 고객의 혜택, 베니핏과 맞는 제품의 특장점과 딱 연결되는 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컨셉트인데 네이밍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고객과의 연결 고리를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네이밍 컨셉트에도 체크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쭉 나열해 봤습니다. 차별화, 그 다음에 제품의 기능을 잘 표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타겟 고객과의 기호에 적합한가,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가, 베니핏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가 듣기 좋은가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예우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문화를 잘 생각해야 된다. 왜냐? 글로벌 시대이다. 그런 생각이죠. 시각적인 명료성, 기억하기 쉬운 거, 발음이 용이한 거, 그죠? 친감 있는 거, 아름다운 거. 가능하면 아름다운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제품과 톤앤매가 잘 맞는가. 제품은 일반 관전도가 떨어진 제품인데 제품이 너무 고급스러우면 인지 부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 제품의 취향과 또 그 제품의 속성에 따라서 목표 고객에 따라서 타겟의 정서적인 경향도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 태도, 경향, 취미, 태도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네이밍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브랜드 명으로 도메인을
살 수 있는가? 기존에 그 사전에 유사한 도메인들을 다 사서 선점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메인이 한 브랜드만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인접되어 있는 또 확장성을 감안한 그런 도메인을 사전에 등록해서 나중에 도메인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악덕 상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메인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가 따라야 됩니다. 사전에 검색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메타라고 하는 도메인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에서 제가 알기로 막 수백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도메인의 등록성, 그죠? 등록해서 확장되어 있는, 왜 인터넷 시대에 다 도메인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도메인을, 브랜드명을 도메인에 등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도메인에 등록하는 거, 이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하기 용이한가. 그죠? 다 소통하기 때문에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바디카피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카피라이터 연습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기입니다. 읽기는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이죠. 물론 그 카피라이터한테는 사전에 AE가 기본적으로 광고 브리프를 작성해주고 또 광고주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제품의 속성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타겟이 어떤 사람이다.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알려주지만은 카피라이터는 그거를 2차 분석, 메타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그 자료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카피라이팅은 그 오리엔테이션 해준 브리프 내용을 그 다음에 A가 추락해 준 거,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도록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제품에 관한 것을 모든 걸 다 읽어야 됩니다. 사전에 많이 읽어야만이, 인풋이 많아야만이 거기에 좋은 카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는 실제 카피라이팅 하기 전에 헤드라인은 물론이고 바디카피를 작성하기 전에 많은 자료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는 뭡니까? 카피 플랫폼이라는 우리가 앞에서 일찍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특장점과 관계되어 있는 그 리스트를 만들고 카피 플랫폼을 하죠. 이야기했었죠. 카피 플랫폼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좀 만들었는데 제품이 갖고 있는 내재적 드라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재적 드라마. 제품이 탄생부터 연구원에, 광고주 연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트까지 제작, 상품, 광고, 표현 컨셉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까지 생기면서 또 제품의 탄생에까지 그 제품은 고유의 내재적인 드라마, 제품 속에 들어있는 드라마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드라마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이 카피라이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많이 읽어야 된다. 다다익선으로 읽어야 된다. 카피라이터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라 그랬죠. 많이 써봐야 된다 얘기했죠. 그런 자료들을 다 섭렵하기 위해서는 그 내재적인 드라마, 제품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드라마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능한 자료를, 많은 자료를 먼저 읽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바디카피를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피는 90%의 싱크고 10% 잉크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카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이에 뭐냐, 아이디어를 숙성시킨다. 카피를 숙성시키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다익선으로 많이 써봐야 된다. 다다익선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이 써야 되는데 거기는 항상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고 세일즈별로 잘 써지는지 대부분 또 작성해야 됩니다. 그 관련되는 거 캐치프레이즈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일즈 포인트를 잘 담고 있는가? 이런 세일즈 포인트가 좋은지 뭐 좋은지를 구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FAB 사고를 해야 되겠죠. 특히 F,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 앞부분에서 제품을 분석하고 내재적 드라마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제품의 대표적인 특징 한 4개, 4개를 골라서 F를 하고 그 F가
어드밴티지가 뭐고 베니핏이 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여러분이 직접 써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FAB 사고, 컨셉트 사고 하기 직전에 카피 플랫폼을 만들고 다덱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의 단계, 조사, 그것을 FAB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장에는 한 가지만 써야 된다. 가능한 한 짜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카피 문장이 잘 안 풀릴 때는 최초에 작성했던 캐치프레이즈의 내용을 보면서 힌트를 낸다. 즉, 편성한다는 거지. 앞부분에 썼던 카피를 편성해서 또 한 번 변형해서 쓰는 버릇을 하면은 카피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카피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 어떤 리즘, 논리, 그 다음에 광고주의 일방적인 욕심을 전하고 있던가. 광고주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광고주의 말을 절대 그들 100% 신뢰해서 카피 쓰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제품 특성, 객관적인 사실, 내재적 드라마에 있는 특징, 제품의 특징, 성분 이런 거야 부정할 수 없죠. 그거는 그게 출발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고 어떤 베네핏을 준다고 하는 것을 광고주의 말을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이 맞나 틀리나라는 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른 제품과의 경쟁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IM 전략에 의해서 퍼블리시티 효과, 다양한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따져보면서 카피를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카피라이팅 할 때 주제가 될 수 있느냐. 소비자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죠? 이건 이제 스토리텔링하고 연관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테마가 뭐냐고 하는 것을 잘 따져야 된다. 그 하나의 문장, 한 브랜드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테마가 뭐냐. 그것을 소비자들이 기억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잘 따져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편익. 그죠? 우리 베네핏이라고 그랬죠. 베네핏하고 연결되느냐. 그 다음에 소비자의 관심을, 주목력, 그죠? 어텐션을 주느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카피가 제품 브랜드의 전략, 그래픽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과 연결되느냐. 이런 것도 다 당연히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입니다. 변형.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쓰셔야 되는데, 하나의 방향에 한 문장을 썼을 때 그것을 고정화시키고 고착하고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변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우개로 지우듯이, 연필을 쓴 것을 지울 수 있듯이 항상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변형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아이디어가 자꾸 가지치기를 하면서 파생돼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카피, 새로운 바디 카피가 나올 수 있다. 이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일 문장에 단일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이중, 주어, 부원, 쓸데없는 형용사, 부사를 쓸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동사형으로 짤막짤막하게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수는 그런 것들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이다, 재미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라이팅이 필요한 것들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추가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듬이죠. 우리 인간도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박자가 있습니다. 쿵작, 그죠? 박자가 리듬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밤맛 있고 계절, 사계절이 있는 것도 다 어떻게 본다면 우주 삼라만상의 리듬입니다. 그것이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원리가 카피라이팅, 바디 파피에도 다 들어가 있다. 우수한 카피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죠? 리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도 리듬이 있다. 말에도 리듬이 있다. 강약, 고저, 장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악의 리듬이 있듯이 말과 글과 세상 만사는 다 리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카피라고 하는 것은 생활 언어를 쓰는 겁니다. 생활 언어를 쓰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듬, 고저, 장단, 리듬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리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짤막한 문장입니다. 길면은 늘어지죠. 그 다음에 동적인 동사와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형용사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단정적인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은 확실하게 자신 있는 내용이구나, 메시지를 자신 있게 전달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아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봤습니다만은 우리는 더 열심히 한다. 2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솔직한 내면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죠?
긍정적이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좋은 카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구조를 많이 쓰고 있죠. 병렬 구조. 병렬 구조 앞뒤가 똑같은 것이죠. 좋은 카피는 문장 구조와 어구가 일관성이 있다. 병렬을 하면서도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더 좋은 삶을 위한 더 좋은 제품. 대표적인 사례죠. 좋은 시간, 굉장한 맛. 그죠? 좋은 맥주, 좋은 친구. 맥주 브랜드. 그 다음에 우리 전설이 되어 있는 카피가 있죠. 1년을 입어도 10년 된 옷, 10년을 입어도 1년이 된 옷. 우리 지지난 시간에 교본문은 책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책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런 병렬 구조를 쓴 그런 좋은 카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제시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례, 원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듬에서는 둔, 운율, 리듬. 굉장히 잘 쓰죠. 카피의 맛을 살리고 리듬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리듬을 준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 카피를 암기하고 기억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 떠올리고 할 때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우리 문학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차용해서 문학의 수사를 차용해 와서 카피를 쓴다는 것이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알마겔. 그죠? 무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품을 알려주고 제품의 베네핏을 알려주면서 브랜드 명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좋은 카피다. 그다음 제담, 이정음이, 말놀이 이런 것도 카피, 바디 카피와 헤드라인 쓸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시 써봐야 됩니다. 일단 쓰기를 마쳤다면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는 우수한 교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교정을 볼 때는 항상 여러분이 모르게, 카피라이터 자신도 모르게 중언부언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썼던 말을 뒤에 또 반복해서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고 완성도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집니다. 성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함축적이면서 흥미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비주얼과 카피가 어떻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볼 것인지, 즉 아트와 카피의 행복한 결혼입니다. 서로 조화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조화로. 스타일, 크기, 내용. 그죠? 특히 리듬감 이런 데서 카피라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영상 시대고 영상에서는 다이렉트한 생활을 어른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충돌이 되지 않게끔 서로 아이디어를 편성해 줘야 되는데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서 서로 이미지나 메시지 기억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데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아트와 카피의 행복한 결혼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아트는 카피를 생각하고 카피는 아트를 생각해야 된다.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요약하면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광고업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다음에 글쓰기에서 항상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직하게 딱 들어붙는 그 스티커 메시지라고 하죠. 스티커 메시지. 딱 밀착되어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SUCCES 합쳐서 success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공식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작법 succe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간결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복잡하면 안 됩니다. 간결해야 됩니다. 핵심만 남기고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다 잘라내야 됩니다. 뼈대만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 의외성, unexpectedness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외성. expect가 기대하답니다. 기대하지 않은 것이답니다. 그러니까 강제 결합을 통해서든지 반전을 시킨다든지 반전을 시켜서 항상 의외성을 줘야 된다. 광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개그 프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가끔 보셔가지고 그런 테크닉을 좀 이렇게 체화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지고 냄새나고 느끼고, 그죠? 따뜻하다 찼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에도 따뜻함이 있다, 차가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카피를 써야 된다. 너무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적 약속입니다. 광고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광고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 브랜드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거짓 메시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감성입니다. 감성 세대이죠. 정체성이 호소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앞에서 전 시간에 헤드라인에 많이 이야기했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헤드라인이나 바디카피나 일반 네이밍이나 다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주의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패닉. 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패닉. 새로운 뉴스. 개념, 컨셉트. 표현, 간결. 클리어, 명확하다. 그 다음에 바디카피 유도하는 힘. 시선, 아이캐치. 아이캐치. 대상, 목표 고객. 특정한 목표 고객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중무부장님, 학부모님, 이런 분명한 목표 고객들이 시선이 갈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일종의, 그리고 우리가 호명이라고 합니다. 호명.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홍길동. 그죠? 홍길동 하면, 왜 나를 부르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명확하게 목표 고객을 선정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헤드라인이나 바디카피나 네임이 다 똑같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슬래그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헤드 붙일 필요가 없는가? 그만큼 완결성이 있는가? 완결성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게 바디카피든 네이밍이든 특히 헤드라인이든 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라고 카피나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총체적인 순인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광고가 끝났을 때 어떤 인상이 남느냐, 소비자의 머릿속에, 마인드에, 두뇌 속에 어떤 것들이 저장이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치밀하게 계획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광고는 치밀하게 계획됩니다.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이라고 하는 강의를 할 예정인데, 거기도 보면은 치밀하게 하나의 미장센 몽타주들이 다 의도되고 전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이 그런 구조 속에서 카피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광고 잡음을 이겨내고 메시지 간섭 이상을 뚫고 고객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쉬워야 됩니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기 있는 진입 장벽이 낮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들어갔다 왕래할 수 있어야 된다. 회전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고 전체적인 순인상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남는 인상이 뭐냐? 마지막 기억 요소가 뭐냐? 이런 거죠. 이거 토탈 네트 임프레션입니다. 토탈 네트 임프레션. 이것이 뭐냐고 하는 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독자 수용성, 그 다음에 제품의 관련성, 그 다음에 생활 문제 해결, 베네핏이죠. 그 다음에 구입 은향이 생기게 만들어내느냐. 즉,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카피 작성에서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총체적인 순인상, 특히 키워드를 무엇을 남기느냐 하고 그 키워드를 남길 때 어떤 조건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냐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드린 겁니다. 자,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만은 카피를 잘 쓰는 구체적인 라이팅 수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읽기, 쓰기, 주제, 변형, 리듬. 특히 리듬은 우주 3단 만상이 다 천체가 다 리듬 박자기 때 말씀드렸죠. 특히 두원 운동 같은 문학에서의 수사학적인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퀴즈는 성공작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다시 쓰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다다익선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것, 추가해서 숙성시킬 수 있는 것, 그런 카피를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고, 빨리 진행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지나친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